국제무역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무역 이론은요, 일단 챕터는 5개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무역 이론의 출발점, 그리고 고전 무역 이론과 무역 이익, 생산 요소와 산업 구조에 따른 무역, 현대 무역 이론의 확장, 국제 무역 이론의 경영적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무역의 어떤 수혜자로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수혜자인데요. 일단 오프닝 케이스에서는 일단 대만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대만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이제 폭스콘과 같은 아이폰 제조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는데요. 대만이 사실은 이제 인구가 2,400만 명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800년대 후반부터 1945년까지 일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식민지 상태로 있었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중국으로 반환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 공산당이 1949년에 중국 본토를 장악하면서 중화민국 정부가 대만으로 피신을 하죠. 그래서 이제 군사 독재 정권이 수립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1950년대 대만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당시 이제 대만 정부는 수입 상품에 대해서 30%나 40%에 달하는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고요. 수출은 GDP 대비 약 5%에 이제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쌀이라든가 설탕이라든가 이런 농작물이었죠. 그래서 이 시기에 대만은 경제 성장률이 매우 낮고 재정 적자와 이제 무역 적자가 매우 큰 상태였는데요. 근데 1950년대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해외에서 공부를 한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950년대부터 국제 무역에 매우 개방적인 이런 이제 경제 체제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만 달러 가치가 미국 달러 대비 매우 절하가 되면서 대만 수출품 가격의 어떤 경쟁력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제 농산물만 수출하는 이런 경제에서 점차 이제 기계라든가 자동차 부품, 오디오, 비디오, 통신 장비 이렇게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이 됐는데 또 이게 대만의 위치가 괜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대만에 투자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대만 그 국가 자체를 주변 지역의 제품을 생산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출 거점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만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크고요. 수익성이 높은 전자기업들의 본거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최첨단 반도체의 세계 최대 생산 업체죠. 그리고 이제 팍스콘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의 아이폰 주요 하청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만의 무역 규모가요. 1961년도만 하더라도 GDP 대비 28.6%에 불과했는데 현재는 2022년 기준으로요. 134%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생활 수준 자체가 매우 높죠. 그리고 대만이 그 실제 한국과 비교를 해보면 물가가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GDP 1인당 GDP 자체는 우리나라보다 낮을지 모르겠지만 물가를 이제 반영을 했을 때는요. 1인당 GDP가 PPP 기준으로는 약 6만 5천 달러다 보니까 네덜란드나 스웨덴과 동등한 수준에 이를 정도로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은 이런 나라로 발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만에서 이제 TSMC는 이제 워낙 유명하니까요. 근데 폭스콘이라는 기업 자체도 매우 유명한 기업이죠. 그래서 대만의 어떻게 보면 컴퓨터 전자기기 분야의 제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제품 OEM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아이폰이죠. 아이폰의 어떤 그 애플의 아이폰이라든가 아이팟이라든가 아이패드 이런 이제 애플 제품을 위탁 생산하고 있고요. 폭스콘의 공장들은 또 대부분 중국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아이폰을 생산하는데 중국에 이제 관세를 때려버리게 되면 이제 아이폰 자체가 미국으로 들어올 때 훨씬 더 이제 가격이 비싸지다 보니까 미국 내 물가가 상승하는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워낙에 이렇게 위탁 생산하는 이제 주요 업체다 보니까요. 게임기,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시리즈라든가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시리즈, 닌텐도 이런 이제 3대 콘솔 모두 이 폭스콘에서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컴퓨터의 휴렛 패커드라든가 델, 시스코, IBM, 인텔, AMD 뭐 이런 제품까지
생산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2010년대 이후부터는요. 그 이제 디스플레이 반도체 같은 쪽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증시에서는 TSMC에 이어가지고요. 시가총액 2위에 해당이 될 정도로 상당히 이렇게 기업의 부가가치가 크고요. 회사 매출의 50% 이상이 아이폰 제조에서 나오다 보니까 아이폰 제조 계열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M&A를 통해 가지고 회사가 이제 커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16년 3월 30일에 일본의 샤프전자를 인수를 했고요. 2010년 12월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바일 사업부를 폭스콘에 매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노키아의 모바일 사업부도 좀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역 이론을 보게 되면요. 그 사실은 이제 무역 정책, 무역을 왜 하겠습니까? 무역을 하는 이유는 무역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에 있는데 무역의 이익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각 나라가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화해서 생산을 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상품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생산하거나 하기에는 비효율적인 상품과 서비스는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을 한다. 이러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학자들은요, 재화와 서비스의 국경 간의 무역 장벽을 낮추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상호 간의 부가가치를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오히려 예전에는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자유무역을 선도하는 이런 나라였는데 이 자유무역에서 벗어나서 관리무역과 보호무역으로 전환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무역 정책이 정치적 주요 이슈로 부각되는 이런 계기가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20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1차 트럼프 때죠. 다자간 무역 그 자유무역에 대한 전통적인 미국의 입장을 철회합니다. 그래서 이 무역과의 관계에서 정부가 개입하고 협상을 통해 가지고 무역의 범위, 규모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관리무역 정책을 체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2020년 트럼프 행정부가 그 중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을 하는데 중국은 이제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 2천억 달러어치를 구매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400억 달러 규모의 농산품까지도 이제 포함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미국은 중국이 이런 이제 것들을 받아주는 대신에 대중국 수입 관세 부과를 보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관리 무역, 보호 무역 전환하고 있는 거죠.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들어선 다음에 실제 이 자유무역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에도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복 관세라고 이렇게 되는데 실제 이제 보복 관세를 하게 되면요 국제 무역의 성장을 저해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관세가 부과가 되면 글로벌 공급망 교란시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럼 이제 그 관세가 부과돼서 비용이 높아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다른 국가에서 원자재나 부품을 조달하는 기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비용이 증가가 되죠. 그리고 이제 수출 시장이 제한이 되고요. 무역의 이익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다라고 이제 경제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무역과 투자 정책 자체는요. 국제 비즈니스 관행에 매우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역 이론의 출발점, 즉 무역을 바라보는 초기 관점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역을 접근을 할 때는 이러한 이론들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상주의죠. 16세기부터 17세기, 즉 수출은 장려해야 되고 그리고 수입을 억제함으로 인해서 국가의 부를 축적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이론이 중상주의입니다. 반대로 이제 그 애덤 스미스 같은 경우는 제한 없는 자유무역을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애덤 스미스 같은 경우는요, 정부 정책이 예, 어, 보이지 않는 손. 그러니까 이제 애덤 스미스 정부 정책이 무역에 관여해서는 안 되고 보이지 않는 손이 국가의 수출과 수입을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비 리카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애덤 스미스의 이름을 발전시켜 가지고요. 절대 우위뿐만이 아니라 비교 우위의 개념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엘리 헥셔와 이제 베르트르 올린 같은 경우 헥셔 앤 올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리카르도의 이제 이론을 개선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자유무역이죠.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가 간의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이런 것들을 자유무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일단 이제 그 무역의 이익이죠. 애덤 스미스라든가 리카도 핵션 올린 이론 살펴볼 겁니다. 이 이론들의 강점은 무역의 이익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저비용 생산 상품, 즉 생선을 매우 저렴하게 이제 생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생산할 수 없는 상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렌지 같은 거죠. 만약에 무역이 없다면 생선만 먹어야 될 텐데 그런데 만약에 오렌지하고 교환을 할 수 있다면 식탁의 생선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오렌지하고 이제 같이 교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 국은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에 특화해 가지고요. 그리고 제조하고 수출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른 나라가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은 수입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아담 스미스는 절대 우위론을 얘기했지만 그런데 이제 사실 비교 우위론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국가는 본인들이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이 있다 손 치더라도 국제 무역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유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비교 우위론입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상업용 제트기 생산, 수출 이런 것에 특화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글라데시는 이제 섬유가 훨씬 더 이제 에, 섬유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섬유를 생산할 수 있지만 그런데 저렴한 노동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미국의 섬유 산업 기업과 종업원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섬유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제 예를 들어 이른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섬유에 대해서 할당량과 관세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국제 무역 이론의 핵심적인 통찰 중에 하나는요. 결국은 수입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내 생산자들에게는 유리할 수 있지만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매우 불리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어떤 무역에 대한 이익 자체는요, 결국은 한 나라가 국제 무역을 통해 가지고 특정 제품 생산과 수출에 특화할 수 있게 되면서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국제 무역의 패턴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리카도의 이제 비교 우위 이론 같은 경우는요, 무역 이론에 대한 패턴 자체는 국가 간 노동 생산성의 차이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이 국제 무역 이론은요, 무역 패턴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부 무역 패턴은 설명하기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를 수출하고 가나가 코코아, 브라질이 커피 이런 것 수출하는 것은 명확하게 자원 기반에 따른 거죠. 그런데 왜 일본이 자동차, 가전제품, 전동공구를 수출하고 스위스는 화학제품, 의약품, 시계를 수출하고 실제 방글라데시는 의류를 수출할까? 이럴 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 리카르도의 비교리 이론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핵심 올린 이론으로 확장되어 가는데 결국 핵심이 뭐냐? 무역은 각 국이 어떠한 생산 요소, 즉 생산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노동, 자본, 토지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이제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정 이제 상품을 생산하는데 어떤 요소가 얼마나 필요한지 여기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이제 생산 요소의 비율 간 상호작용을 반영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레이먼드 버논의 이제 제품 이제 수명 이론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무역 패턴은 제품의 수명 지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폴 크루그넌의 이제 신무역 이론 그리고 마이클 포터의 국가 경쟁 이론 이렇게 이제 발전해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 시장은 일부 산업에서 제한된 수의 기업만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상업용 제트기를 수출을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겠습니까? 미국 기업들, 그러니까 보잉과 같은 미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선발자로 이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결국은 무역은 이렇게 선발자의 이점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 국가로 편중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유럽 에어버스가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을 극복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첨단 반도체 기술 개발과 고급 반도체 수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실리콘밸리에서 기반을 둔 이 인텔과 같은 기업들이 선발자로 잡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요소는 이제 생산 요소입니다. 결국 이제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한 국가의 보유량이 어떻게 되느냐를 좀 보는 건데 여기에서 마이클 포터는 국가 경쟁 이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즉, 포터는 이제 생산 요소 외에도요, 특정 제품의 생산 및 수출에 있어서 한 국가가 우위를 가지는 것을 설명할 때 자국 내 수요, 자국 내 경쟁, 지역 공급 업체 네트워크 이런 이제 다양한 국가 요인의 중요성을 지적을 하는데요. 이러한 국가 요인이 특정 제품의 생산 및 수출에 있어서 한 국가가 우위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차례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이론과 이제 정부 정책을 살펴보면요. 결국 이제 중상주의를 보게 되면 중상주의는 어, 수출에 대한 촉진과 수입 제한을 위한 정부 개입을 정당화합니다. 반면에 스미스, 리카도, 헥쇼 올린 같은 경우는 무제한적인 자유무역을 지지하죠. 신무역 이론과 포터 같은 경우는요. 포터 이론 같은 경우는 특정 수출 지향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정부 개입을 정당화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런 이론들을 보게 되면 모두 무역이 유익하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정부 정책에 대한 권고사항에서는 약간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이론은 정부가 그러니까 개입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어떤 이론은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 이제 나왔던 것이 이제 중상주의죠. 그러니까 중상주의는 한 국가가 무역 흑자, 즉 수입보다 수출이 많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이제 국익에 부합한다라고 좀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금과 은을 보유하는 것이 국가 부의 핵심 요소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중상주의 학설을 보게 되면요.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 개입을 옹호하는 거죠. 즉 수출을 극대화하고 수출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입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 할당제, 예를 들어 쿼터로 이제 제한을 하게 함으로써 수입을 좀 제한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수출은 보조금을 통해 가지고 장려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무역을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한 국가의 이익은 다른 국가의 손실을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상주의자들은요. 정치적 권력을 경제적 권력과 동일시하고요. 경제적 권력 자체를 무역수지 흑조와 동일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데이비드 흉 같은 경제학자들은 중상주의 학설의 모순점을 지적을 하는데요. 사실은 한 나라가 수출을 잘 해가지고 흑자를 내지 않습니까? 흑자를 통해 가지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금과 은이 국가로 유입이 되겠죠. 이러면 그 국가의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죠. 물가가 오릅니다. 그 상품 가격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제 수출보다 수입이 초과한 나라는 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상품 가격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각 국가 간의 상품 가격이 역전이 되니까 수출과 수입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지 간에 최근 들어서 이제 상황을 보게 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중상주의적인 정책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현재 약간 자유무역을 역행하는 형태의 정책을 펴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평가들의 경우에는 중국이 선진국에 더 많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자국 통화 가치를 낮게 유지하는 신중상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이제 국가에서 이제 금과 은이 유출될 때 하는 행동들을 좀 보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제1차 아편 전쟁에서 영국이 했던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때 보게 되면요. 영국은
어떻게 그러니까 아편 전쟁이 벌어진 이유가 뭐냐면요. 영국이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엄청난 무역 적자를 이제 벌이다 보니까 아편을 밀수출하면서 이제 벌어졌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18세기 후반에 중국 차가 엄청나게 유행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8세기 후반부터 중국에서 차를 대량 수입했는데 중국에 팔 만한 상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은이 유출된 겁니다. 무역 적자가 매우 심각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영국은 인도를 식민지로 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중국에 밀수출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이제 아편 중동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청나라 정부가 아편 단속에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보복으로 영국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1차 아편 전쟁을 일으키죠. 결국 이제 영국이 군사적 침공을 해가지고 청나라가 패배하고요. 난징조가 조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약을 통해서 홍콩이 할양이 되고요. 다수 항구가 개항이 되고 엄청난 배상금 판정을 받았던 이런 이제 상황이 제1차 아편 전쟁이죠. 국가의 부 자체를 금과 은의 축적으로 봤는데 유출이 되면서 발생한 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요. 미국 내에 러시아 자산이 동결됐다. 이런 이제 신문 기사가 있는데요. 미국 맘대로 러시아 재벌 동결 자산 우크라 천 이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내에 있는 러시아 자산을 동결시켜 가지고 우크라 이전시켰다라는 건데, 자, 이런 이제 신문 기사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전 사실은 이제 러시아가 잘했다라는 게 아니고 미국이 참 이렇게 황당한 행동을 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달러가 매우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원자재가 부족한 나라지 않습니까? 원유를 구입하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어떤 무역 관계를 통해 가지고요. 수출을 하고 달러를 받아들이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출을 해가지고 경상수지 흑자가 되면서 달러가 들어왔다. 이 달러를 가지고 원유도 사고 하는데, 근데 이제 달러가 남아 있으면은 다시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미국 국채 같은 걸 삽니다. 달러 가지고 있어봐야 이자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는 어, 그 자본수지 적자와 쌍둥이자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나라가 수출로 벌어들이는 달러를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채를 샀습니다. 이 미 국채 누구 겁니까? 우리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동결시킨다? 이거 인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정해? 우리 돈인데. 이걸 했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상황을 보고 가장 긴장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사실 중국이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떻게 자국을 이렇게 침공해가지고 나눠먹게 했던 이런 엄청난 기억들이 좀 있거든요. 사실 이제 중국에 대한 호불호는 다 있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 있어서 엄청난 흑자를 봤던 나라는 맞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거는 약간 미국이 약간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일으킨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민주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소득이 일정 정도 이상 넘어가면 이제 나라가 민주화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과의 미국과의 관계에서 80년대부터 엄청나게 많은 중국 물품을 수입을 했었고 2001년도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할 때 가장 힘써줬던 나라가 이제 미국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엄청난 흑자를 벌어들이면서 사실은 이제 국가 경제가 커졌고요. 근데 이제 중국은 또 어떻게 했느냐? 그런 엄청 흑자를 가지고 미국 국채를 많이 사줬습니다. 그래서 2013년 11월 달만 하더라도요. 중국 내 미국 국채 보유량이 무려 1조 3천억 달러가 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흑자는 만큼 미국 국채를 사준 겁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가니까 엄청난 적자를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에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을 터지고 러시아의 어떤 그 자산을 동결하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당연히 긴장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 국채 자체가 기본적으로 동결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자산이 동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2022년부터 미국 국채를 대거 시장에서 매도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미국 국채가 그래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025년 12월 달에 거의 6,834억 달러로 이제 떨어졌으니까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대신에 줄어든 미 국채 대신 외환 보유고를 금으로 채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형태로 좀 되어가고 있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국제 관계가 이런 식으로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면서요. 한번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런 중상주의 정책은 현대 사회에서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는 설득력은 이런 이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과연 이 자유무역 자체가 정말로 공정한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